서울 남부역 오후 2시 구식 전기차가 플랫폼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서 한 사내가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내렸죠. 그의 이름은 김도현. 환갑을 넘긴 나이에 아직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반찬이 가득 담긴 보자기, 다른 손엔 작게 접힌 지도를 쥐고 있었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반, 명절도 아닌 날 장거리 이동이라니 누가 보기엔 지나치다 여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도현에겐 이 여정이 평생을 걸고 나온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고작 한 달 사이 아들의 표정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전에는 매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라도 보내던 아들이었지만 요즘은 말이 없었습니다. 익십이 늘었고 음성 메시지엔 항상 같은 말이 돌아왔죠. 아버지,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고 억지로 눌러 담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 유진은 지난해 결혼을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직장도 잘 다녔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렀지만 예비장인 어른의 뒷배가 탄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현도 안심했었지요.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유진은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한 걸음 멀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도현은 결심했지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괜한 기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겼습니다.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총각김치, 그리고 텃밭에서 따온 상추까지. 그런 걸 들고 전철을 타는 일이 민망하지 않느냐고 누가 물었다면 도현은 아마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우리 유진이 쌈 잘 싸먹어요. 대전역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아들 집이 있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무렵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그는 작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반갑게 맞아주던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아파트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지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착. 무언가를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말이 도현의 발을 붙들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도 못 들고 꼼짝 못하더니 아버지 왔다고 감이 되들어. 그 소리는 확실히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낯선 단호함과 위압이 담긴 목소리. 그리고 이내 들린 떨리는 대답. 죄송합니다.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무력했습니다. 그 소리에 도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기도 전에 온몸이 긴장했고 감정이 먼저 반응했지요. 손잡이를 움켜쥐고 문을 열려는 순간 그는 멈칫했습니다. 이걸 열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는 망설일 수 없었지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도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무릎 꿇은 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분노에 가득 찬 사돈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인 며느리가 있었지요.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도현의 존재는 갑작스레 모든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만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누구도 당장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도현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신이 나서야 할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느꼈습니다. 김도현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얼음처럼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했지요. 거실 중앙 조용히 고개를 숙인 유진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엔 사위가 아닌 사내로 돌아간 사돈 최병훈이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중견건설사 회장직에서 은퇴한 지 2년. 그러나 그의 말투와 태도는 여전히 누군가를 누르려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도현의 등장에 병훈은 다소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말수 적던 도현이 이렇게 예고도 없이 들이닥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을 깨며 병훈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갑작스레 찾아오셨네요.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합니다. 도현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무슨 일이야?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은 무사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혹은 말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체념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죠. 그 순간 도현의 눈은 유진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 속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그의 안에서 오래 묵혀온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이 자리에 앉아 이야기나 나누시죠. 갑자기 큰 소리 낼 일이 아니니까요. 병훈이 손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얼핏 보기엔 예의를 차리는 제스처였지만 그 말투는 끝까지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앉는 대신 손에 들고 온 보자기를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총각김치에서 간간한 냄새가 났고 장조림통에서는 젓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런 것들은 모두 무의미해 보였지요. 왜 우리 유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병훈은 웃음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안일로 다투는 건 흔한 일이죠. 거기에 어른이 끼어들면 오히려 일이 커집니다. 그 말에 며느리 서진이 눈빛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용히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손끝은 옷자락을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도현은 그 모습에서 작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며느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걸까? 왜 아들은 눈을 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럼 여쭙겠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은 이유는 뭡니까? 사위로서 어른을 무시해서입니까? 아니면 장인어른께 반항해서입니까? 도현의 질문은 의도적으로 예를 갖춘 듯 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비수 같은 경계가 담겨 있었지요. 병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의 훈육은 외부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직 애들 문제로 민감할 때에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도현은 다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저 괜찮습니다. 그 말은 마치 구원 요청이 아니라 포기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도현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대부분 괜찮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 순간 식탁 한쪽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찬통 하나가 기울어지며 소고기 장조림 국물이 흘러나왔지요. 조용한 공간에 그 소리는 너무도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다시 돌아서며 말했지요. 다음엔 유진이랑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땐 장인어른, 당신은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병훈은 그 말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서진의 눈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아직 도현은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있었지요. 오늘 들은 말보다 듣지 못한 침묵 속에 진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이제 도현은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대전 외곽의 작은 여관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피곤이 몰려와 깊은 잠에 빠졌지만 새벽 5시도 채 되기 전에 다시 눈을 떴지요. 잠에서 깨어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날 들고 갔던 반찬 보자기를 다시 천천히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새어나온 국물 자국을 닦고 김치통 뚜껑을 다시 닫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고? 그래, 우리 유진이가 괜찮다니 믿어줘야지. 그런데 그건 내 얼굴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도현은 그날부터 작은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최병훈의 과거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퇴직 관련 뉴스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대외적 이미지는 여전히 정제되어 있었고 미디어 인터뷰에서는 늘 가족 같은 조직 문화를 강조했더군요. 하지만 유독 직원 퇴사율이 높았다는 기사 하나가 도현의 눈에 밟혔습니다. 점심 무렵 도현은 조심스레 아파트 근처 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주변의 이야기를 수집했습니다. 지나가는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입주민들과도 짧은 대화를 나눴지요. 그러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요?
가끔 늦은 밤에 부부 싸움 소리가 나긴 해요. 근데 밖으로 새지는 않죠. 위층 아주머니 말로는 며느리 친구들이 오는 것도 눈치 보인다던데요. 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싸움 소리, 눈치, 그리고 침묵. 그는 그날 저녁 아들 유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통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밤 9시 반 아파트 단지 뒤쪽 골목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그는 퇴근 후 늦게 집에 들어가는 유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진은 도현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아버지, 왜 아직도 여기에 계세요? 보고 싶어서 왔다. 널 꼭 한 번은 다시 보고 싶더구나.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현은 그 자세한 눈빛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빠져 있었고 오른쪽 눈두덩엔 가볍게 감추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파운데이션으로 덧칠한 듯한 자국이 도현의 시야를 가로질렀지요. 잠깐 산책하자. 밖에선 괜찮잖니?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지 뒤편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너 나한테 거짓말 못하잖니? 내가 아버지한테 늘 말하던 게 뭐였는지 기억하니? 유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도망치지 말자. 그래. 너 그 약속 지키고 있어? 유진은 멈춰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눈빛이 달라요. 제가 반박하면 그 순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느낌이에요. 도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릴 수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한테는 말 한마디 못해요. 그 집에선 누구도 그 사람에게 반대하지 못해요. 심지어 며느리 친구들이 찾아온 날에도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나가지 않아요. 그게 감시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그걸 말로 꺼내지 못해요. 도현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피로, 무릎 꿇음, 멍, 외면, 감시. 아들아, 그 사람 혹시 널 때리기라도 했니?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 하지만 그 한 번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맞아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지요. 도현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겠다고요. 그는 다시는 아들을 침묵 속에 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현의 뇌리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국가보안과 협력하던 특수조사팀에서 배웠던 기술 하나. 바로 보이지 않는 증거를 남기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직접 확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단순한 아버지로서의 방문이 아닌 정의를 위한 개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김도현은 여관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란색 메모지에 간단한 도식과 시간을 적었고 왼쪽엔 병훈의 행동 패턴, 오른쪽엔 유진의 동선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수십 년 전 국가정보단 특별조사반에서 근무하던 시절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위험한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현의 모든 감각은 다시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손엔 검은색 펜을 쥔 채 아파트 인근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입구, 놀이터, 지하주차장, 그리고 관리사무소 앞.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되 필요한 장면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위치들이었습니다. 그는 계획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수집하겠다고요. 점심 무렵 그는 유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전화를 받았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도현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널 의심하는 건 아니야. 단지 지금 내가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대신 오히려 안도감이 되어 스며드는 듯 보였지요.
그도 더 이상 그 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서운 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땐 차라리 편해요. 진짜 무서운 건 아무 말도 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으면 숨도 조심해야 해요. 그 말에 도현은 다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어떤 공식 문서나 고소장보다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기록과 증거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블랙박스 크기의 음성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겉으론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지만 12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한 고급 장치였죠. 이건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야. 내가 괜찮으면 내 방에 놓아두렴. 유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없는 동이었지요. 그날 밤 도현은 여관방 천장에 손을 대며 무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오래전 현장에서 사용하던 캠코더 하나와 예비 배터리 팩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시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유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그거 작동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서진이한테도 소리 질렀고 저한테도 그러니까 한번 들으러 오세요. 도현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아들 집 근처의 한 골목에 도착한 그는 유진과 마주 앉아 녹취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장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단어마다 감정이 배제된 듯 했습니다. 그 말들이 증오가 아닌 권위의 형태로 흘러나오자 도현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 다만 내 방식대로 고쳐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다.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욕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하는 척하며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폭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함께 근무했던 법률자문관을 찾아갔고 녹음 파일을 건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이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내부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더 강한 증거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말을 들은 도현은 작게 웃었습니다. 더 강한 증거. 그 말은 곧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알았습니다. 그 순간은 머지않아 도착할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도현은 여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녹취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킨다. 아들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김도현은 양복 안주머니에 봉투 하나를 넣고 아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땐 깊은 호흡을 3번이나 하고 초인종을 눌렀지요.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조용한 것이 더 위험한 법이라는 것을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서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보다 초췌한 얼굴, 검게 내려앉은 눈 밑 그림자가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도현은 짧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도현을 보자 슬며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또 오셨네요. 무슨 일입니까? 예,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현은 식탁 쪽에 앉으며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병훈의 눈썹이 다시 미세하게 꿈틀거렸지요. 이건 뭡니까? 도현은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유진이와 나눈 대화, 그리고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 중 일부를 녹음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담긴 내용은 제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병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언어로 공격을 당한 듯 한순간 말을 잃었지요. 그러자 도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버지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과거 국가정보단 특수조사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감정을 읽는 일, 그리고 증거를 남기는 법에 익숙하지요. 그 말에 며느리 서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처음 듣는 사실이었겠지요.
병우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협박하십니까? 도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제 아들에게 다시 손을 대는 순간 저는 더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고 당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병우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고 눈가엔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아닙니까? 무슨 수를 쓰시든 결국엔 피부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걸 세상은 용서라고 하지요. 그 말에 도현은 조용히 멈췄던 손을 들며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그는 병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지켜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혈육이라도 타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제 아들을 지킬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다. 그걸 견디며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병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 나를 적으로 돌린 겁니다. 도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 조명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이었지만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상징처럼 느껴졌지요.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를 피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도현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전면전의 중심에 섰고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경계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전 가족상담센터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요청되었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 가능성으로 보호 요청을 검토해달라는 것이었지요. 도현은 신고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기보다 절차와 기록으로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유진의 아파트 앞 센터 소속 상담사가 집을 방문했고 며느리 서진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또박또박 내뱉었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집안의 중심이셨어요.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저도 늘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뿐이었고요. 결혼 후에도 그 틀 안에서 살아가려 했지만 이젠 무서워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 고백은 마치 얼어붙은 얼음판에 처음 금이 가는 순간 같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한 진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서진의 고백이 아니었지요. 오랜 침묵을 뚫고 나온 가족 전체의 절규였습니다. 다음 날 병우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다 현관 앞에서 낯선 이들과 마주쳤습니다. 상담사와 동행한 시청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상황 확인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병우는 처음엔 이를 무시했지만 상담사의 말 한마디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근 주변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위의 직접적인 진술도 접수되었습니다.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전장을 마주한 장수처럼 단단히 입을 다물고 거실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의 아내도 그의 딸도 그를 바라보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훈은 처음으로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하지만 기시감 어린 목소리였지요. 이 상황 당신이 만든 겁니까? 도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만든 겁니다. 난 그저 침묵을 멈췄을 뿐이지요. 병훈은 전화를 끊었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현은 유진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도현은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그들이 이제야 겨우 사람다운 식탁에 앉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훈이 직접 도현의 여관방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늦은 시각, 복도 끝에 서 있는 그의 실루엣은 날카롭고 어두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는 테이블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병훈은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잘못이라는 것, 이제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가족이란 이유로 봐줄 수는 없겠습니까? 도현은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가족은 지배를 뜻하지요. 내가 말하는 가족은 책임을 뜻합니다. 올인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병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고 도현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유진에게, 서진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병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작고 느리게 보였지요. 도현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문득 아들 유진의 웃음소리가 떠올랐고 서진의 떨리는 눈빛도 함께 스쳤습니다. 이제 겨우 모든 것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정적 뒤 김도현은 유진과 서진 부부가 지낸다는 새 아파트에 초대받았습니다. 낡은 단지를 떠나 두 사람이 조용히 이사한 곳은 작지만 햇살 좋은 동네였지요. 작은 화분들이 베란다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도현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오신 김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거실 한쪽 서랍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도현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리된 진술서와 상담 기록, 그리고 병훈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이 담겨 있었지요. 병훈은 결국 상담기관을 통해 서면으로 유진과 서진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감시자였고 가족이 아니라 굴림자였음을 인정합니다.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거칠게 다루어졌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정적을 깨는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병훈이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김 선생, 사과라는 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겠지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혼자 오십시오. 도현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지했지만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끝을 마주하러 가는 마음으로 택시를 잡아탔지요. 장소는 병훈의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기이하게 조용했고 창밖엔 어둠만이 깔려 있었지요. 병훈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도현을 맞이했습니다. 왜 혼자 오라 하셨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너무 믿어요. 자식도 며느리도 심지어 날 상대하면서도. 그렇게 무장해제한 채로 상대하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 말에 도현은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어서 다친 적이 있지만 의심해서 구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은 정반대였겠지만요. 그 순간 병훈이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이 조작했던 유진의 사직서, 복사본과 며느리를 압박하기 위한 녹취 일부였습니다. 이 자료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다는 경고였지요. 당신 아들이 깨끗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럽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도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그것은 며느리 서진이 병훈의 고압적 통제 아래에서 살아온 일상을 기록한 영상 일부였습니다. 그 영상에는 집안 거실 소파에서 장인이 감시하듯 앉아있는 모습,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도 하지 못하고 끊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도구지요. 병훈은 당황하지 않는 척했지만 입과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통제하던 세계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한 표정이었지요.
왜 이걸 내게 보여줍니까? 경찰에 넘기지 않고. 도현은 한참 동안 병훈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감옥도 명예도 아닙니다. 당신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건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날 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문을 닫는 소리가 마치 어떤 시대의 종말처럼 들렸죠. 다음 날 병훈은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조용히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립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달리 유진과 서진의 집엔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온기가 도는 대화, 눈빛을 마주하는 식사, 그리고 고맙다는 말이 자주 오갔지요. 도현은 베란다 창가에 앉아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은 끝난 듯 보였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대전 외곽, 새로 이사한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벚나무들이 잎을 틔우고 있었고 바람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은 주말 아침 유진과 서진 부부의 집 현관 앞에 도착했죠. 손에는 여전히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엔 손수 담근 나박김치와 고등어 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유진이 활짝 웃으며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진짜 손님처럼 대접해드릴게요. 쉬고만 계세요. 그 말에 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엔 이제 눈치를 보는 공기가 없었습니다. 눈빛은 편안했고 목소리는 가볍고 그 무엇보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을 때의 거리감이 사라졌지요. 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근처에는 서진이 직접 키운 허브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 위에는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예전엔 찾아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가지런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고봉으로 밥을 푸고 서진이 된장국을 조심스럽게 떠서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지요. 반찬이 특별할 건 없었지만 식탁엔 오랜만에 안심이라는 감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먹던 중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상담 치료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부끄럽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신을 돌보는 건 어른이 된다는 증거지요. 그 말에 유진이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등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도현은 그 손짓이 말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가 된 것이었지요. 식사 후 도현은 베란다로 나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 운동장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선 젊은 부부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지요. 잠시 후 유진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아버지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예전엔 왜 이렇게 말을 아끼셨어요? 무뚝뚝해서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도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은 아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때가 있지요. 이제는 해야 할 말을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부딪혔고 그 소리는 부드러운 벨소리처럼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언젠가는 우리 아이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지켜줄 수 있는 어른이요. 도현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러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았고 이제는 일어서고 있으니까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옷장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유진이 초등학교 시절 쓴 짧은 편지가 한 장 꽂혀 있었지요. 아빠, 나중에 내가 커서 아빠 지켜줄게. 도현은 그 글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수첩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지켜준 것 같구나.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듯 흩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요한 평화를 살아내고 있었고 그들의 삶엔 이제
두려움 대신 온기가 머물기 시작했지요.